네, 재무제표는 5가지를 각각의 표로 작성하고 5가지의 이 표를 묶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할 때 부르는 용어죠. 재무제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일련의 표. 재무상태표 첫 번째,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시험 볼 때 뭐 재무제표 중에 아닌 것은 뭐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재무제표를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많이 부르거든요. FP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재무상태표를 FP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여전히 BS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부르는 이름을 FS, Financial Statement 이래서 FS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부릅니다. 영어로 부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는데 포괄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포괄손익계산서는 요 말을 요 영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줄여서 IS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굳이 뭐 줄여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요 자체를 그냥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의 용어로 많이 부르고요. 주석이 별도의 아주 의미 있는 재무제표의 역할을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포괄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되거든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로 부르고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일반 손익계산서하고 포괄적인 기타 포괄 계정을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양식이에요. 결국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제시하진 않아요.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초이스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재무제표는 일단은 K갭이라고 할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것들이고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이 작성 방법은 꼭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작성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작성 방법은 기업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 모든 걸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공부하시면 얘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제회계 기준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작성 방법을 대체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볼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고요. 재무상태표는 예전에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로 불렀다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아예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전히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금 X9년째라고 보면 X1, X2 계속 오다가 X9년이죠. 그러니까 9년째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여줄 때 요 X9년이라는 1년 동안 얼마 벌었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처음에 사업을 설립한 이후에 계속 사업해서 지금 현재 얼마의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태적인 보고서라고 부르고요. 그 얘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대체적으로 기말 시점이 12월 31일인 기업은 12월 말일 현재라고 하는 기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아래 보시면 작성 기준들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요. 당연하겠죠? 얘를 어떻게 구분하냐. T자 모양으로 보면
자산이 왼쪽 차변에 오고 그 다음 부채가 붙고 그리고 자본이 붙어요.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리고 뒤에 가시면 보겠지만 자산하고 부채, 특히나 자산하고 부채는 또 쪼개. 어떻게 쪼개냐면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왜 1년이냐 1년 이후냐. 1년이냐 1년 이후냐. 이렇게 구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본 같은 경우는 1년과 1년 이후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순수한 자본 거래로 누적이 된 건지 손익 거래로 인한 이익 잉여금인지 자본 잉여금인지 이익 잉여금인지 그걸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느 기준이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공부하면 그냥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KIFRS를 적용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쓰는 형식으로 많이 해요. 자, 다시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시하세요. 이 얘기는 시험 볼 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구분해서 표시하세요. 이런 의미고요. 다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랬잖아. 결국에 이 재무 상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사실은 결국엔 다 보여주는데 순수한 내 돈이 얼마인지가 사실은 되게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그러면 그래? 자본만 보여주자? 자산하고 부채를 내 맘대로 상계해. 상계하고 중요한 것만 보여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총액으로 기재한다.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장부상에 반영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산과 부채는 항상 1년을 기준으로 안에 도래되면 이내면 유동, 그 이유가 도래되면 비유동. 자산과 부채 모두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할 때 현금화가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표고요. 자산, 부채, 자본.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세로로, 형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또 볼 거고요. 자산을 보니까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1년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 그 안에 당좌 붙고 재고 붙죠. 이게 순서죠. 그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중에 현금화가 제일 빠른 순서, 현금성이 제일 큰 순서, 유동성이 빨리빨리 도래되는 것. 당좌 중에 가장 대표가 현금. 현금은 그 자체가 현금이니까 언제나 첫 번째 기재되는 거야.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채까지. 근데 자본은 그냥 잉여금을 구분하는 거야. 자본은 순수하게 내가 들고 있는 돈인데 그게 1년이고 1년 이후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자본은 이렇게 기재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은 그냥 샘플입니다. 그리고 1기인 전기를 보여줄 때는 항상 이번 연도를 보여줄 땐 전년도도 함께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작성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X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니? 이거죠. X1년도 12월 말일에는 어땠니? 비교해보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시점으로 회계의 기간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건데요. 삼성전자는 18년도 거 보여줄 때 17년도 것도 보여주고 16년도 것도 보여준다. 3개년치 보여주고요. 그 위에 보시면 그 금액을 기재할 때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금액 단위가 크잖아.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이 금액이 이렇게만 읽으면 260만 7,957원처럼 보이는데 얘는 뒤에 100만 원 단위에서 절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금액은 실제로는 2607957 이 금액인 거죠. 2조 6,079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조 6천억 정도가 이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재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잘라버린 거죠. 어떤 기업은 1,000원 단위에서 잘라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원 단위까지 다 보여줍니다. 항상 1,000원 단위로 절사해요. 만 원 단위나 뭐 100원 단위는 절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맨 처음에 현금 붙죠. 그리고 단기 금융 붙고요. 매출채권 막 등등등이 붙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작성 방법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작성하죠. 이 방법이 괜찮거든요. 이해하기가 편하고. 이거 섞어버리면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거야.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고 이 순서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속도라거나 현금성이 훨씬 더 작게 도래되는 것. 비유동이니까 당연히 얘보다 늦어지겠죠.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그건 부채도 마찬가지고 자본은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얘를 말하는 거야. 주식발행 초과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고요.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편이고 재무제표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다가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가지고 표시하는데 단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그냥 유사하거나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부를 잠깐 봤죠. 이건 현금인 거야, 뭔 거야? 그치? 이거 너무 길게 쓰여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안에는 현금도 포함하고 예적금도 포함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계정 과목 자체는 현금이 따로 있고 예금이 따로 있는데 유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통합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걸 우리가 통합 표시라고 불러요.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고 단기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다 얘네들이 뭐냐면 통합으로 표시하는 계정들이고 요 안에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이 사실은 별도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통합 표시한다라고 부릅니다. 요 얘기요. 그리고 미결산,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들은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이게 미결산 계정으로 분류하거든요. 회계에선. 적절한 항목으로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하고 이게 만약에 결산까지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하지 않는다. 일단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지급금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을 상환하지 않은 것들이 가지급금에 많거든요. 그래서 뭐 표시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정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기본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 탄력성, 수익성, 위험평가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기업의 과거 정보는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미래에 현금성 자산에 대한 창출 능력을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 재무구조 이런 유동성 능력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재무상태표라는 이름 대신에 대차대조표, 말하면 밸런스시트 이래서 이제 BS라고 많이 썼거든요. 근데 도입되면서 재무제표의 명칭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라고 불러도 틀린 거 아니에요. 명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양식 중에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둘 다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자 모양을 그리는 순간 얘가 계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정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되게 편리해요. 자산이 왼쪽에 딱 100이 들어가면 부채가 80이면 자본이 20인 게 눈에 보이거든. 차대 원리로 이렇게. 근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 재무제표에 양이 어마무시한데 이 모든 것들을 대차로 보여주면 장난 아니겠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변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 요 부채랑 자본이 이쪽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로 양식이 어마무시하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요렇게 자산을 먼저 나열하고 끝나고 나면 부채를 그 밑에다가 마지막에 자본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계정식입니까? 보고식입니까? 지금은. 요거는 보고식이죠. 그런데 삼성도 T자 모양으로 얘를 보고식 아닌 계정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문제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이론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정식은 T자 모양의 계정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보고식은 자산 쓰고 부채 쓰고 자본 쓰고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고요.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오면서 얘를 요 이름으로 바꾼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대차 대조표라는 이름을 재무상태표로 바꿨다까지예요. 근데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한 결과인데 굳이 이름을 바꾸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서일회계법인의 회계사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2008년도에 재무제표를 조사했을 때 바꾸긴 했는데 어떤 회사도 이 이름으로 쓰지 않고 여전히 밸런스 쉿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게 통계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들에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는 재무상태표보다도 더 어렵고 생소하게 비추어진다. 그렇죠? 포괄이라는 이름 괜히 어렵잖아. 국제회계 기준도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용하지만 사실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이름 자체, 재무제표의 명칭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뭐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든,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든, 다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든,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인 건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대차 대조표라고 불러도 되나요? 물어보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회계와 관련된 경력이 꽤 된 사람인 거지. 이 이름을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이름을 모르는 애는 공부한 지 한 2, 3년 된 거야. 난 대차 대조표를 처음 들었어. 그러면은 회계와 관련된 이때까지 꽤 오래된 이 역사를 전혀 모른다기보다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때까지 흘러왔던 용어들에 대한 변천사를 모르고 최신 재무상태표로 그냥 공부를 한 거지. 자, 그래도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회계에 대한 이것저것을 공부하는 거니까 얘가 얘였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한글로는 부르지만 얘를 여전히 영어로 적을 때는 BS라는 이름을 쓰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를 라임이라고 하죠. IS라고 부르거든요. BS, IS. 왠지 그럴듯하잖아. 그치? 얘를 막 FP라고 불러야 되거든. 파이낸셜 포지션 이래가지고. FP. 어색하거든. 재무제표가 FS거든. 헷갈려. 그래서 FP보다는 여전히 BS. 그래서 영어로는 BS라 쓰고 한글로는 재무상태표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손익계산서로 가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항상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 성과를 나타내는 계정은 두 개죠. 수익, 비용. 잠깐 볼까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기재하는 거야. 이것을 일정 기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는 똑같은 2018년이어도 현재라고 부르잖아. 그치? 이렇게 현재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또는 일정 시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점이라고 부르는 거랑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하고는요.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손익계산서로 우리가 결산을 잠깐 제가 얘기할 때 발생주의를 막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익을 마감할 때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받은 것이랑 관계없이 결국에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단기에 인식할 것이냐, 차기로 이연할 것이냐의 기준을 발생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거야. 개인 사업자들이 무슨 발생주의 이런 거 있겠어? 그냥 오늘 돈 들어오면 벌었다. 돈 나가면 돈 나갔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사실은 돈을 벌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고 보니까 현금이 없어.
현금은 없고 매출만 되게 많아. 사실 매출이 많으면 현금도 많아야 되는데 매출이 많은데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팔긴 팔았는데 죄다 외상이고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사실은 이거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재무제표도 있는 거예요. 요 손익계산서를 공부할 때 또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건데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은 실현됐을 때 인식한다라고 불러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손익계산서 개정, 수익과 비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후에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비용은 항상 비용을 인식할 땐 수익이 발생됐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계정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매출 원가? 매출 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은 판매됐을 때 판매 수량에 대응하는 것만 비용 처리하고 싶은 거야.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은 제가 볼 땐 매출 원가밖에 없어요. 접대비 같은 걸 대응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볼 때 이 재무상태표에 총액주의 있었잖아. 그치? 손익계산서도 동일해요. 모든 재무제표는요. 항상 총액주의예요. 순액으로 기재하지 않고요.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하지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반드시 계산. 그래서 계산서인 거야. 계산서, 손익계산서. 자, 생긴 모양이 T자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고 T자 모양으로 그리면 이쪽이 수익이고 이쪽이 비용이죠. 수익이 이만큼이고 비용이 요만큼이면 얘가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려서 수익을 먼저 쭉 쓰고 비용을 쓰는 방식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구하는 방식이 있겠죠. 우리가 계산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얘보단 얘가 낫잖아.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는 형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계정식과 보고식 둘 다 가능하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인정해요. 얘만 인정해요. 그럼 얘는 뭐냐? T자 모양 이건 뭐냐? 학습. 공부할 때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외부에 보여줄 때는 항상 얘가 원칙이야. 요거는 원칙. 요건 지켜야 돼.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조금 달라요. 양식을 좀 볼게요. 양식을 가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고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개념인 거야. 이거를 이제 기간 개념이라고 했던 거죠. 시점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보여줄 때요. 첫 번째 매출액을 먼저 넣어요. 단기, 전기 비교하는 거 원칙이고요. 매출액이 만약에 이제 100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 매출원가를 뺀다. 예를 들어 70이었다. 그러면 1 빼기 2.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와. 매출에서 번 돈. 그리고 나서 판관비가 얼마인지를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에서 4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여기다가 5고 얘가 만약에 4다. 그러면 13이잖아. 그치? 그 13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5에서 5에다가 6을 더하고 7을 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번 돈. 마지막에 법인이면 13인까지 벌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세금 내야겠지. 세금이 만약에 뭐 3이었다. 그러면 8에서 9를 뺐을 때 나오는 얘를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했는데도 안 외워지면 이제 암기해야지 이제. 10번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암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한 대여섯 번 정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외워지거든요. 이게 당연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언제나 회계 공부라는 걸 할 때는 내가 직원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현재 대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확 와닿아. 내 돈이거든. 내 돈. 내 돈이라고 하면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알바랑 대표하는 가게 주인이 다르듯이. 자, 손익계산서 삼성전자 거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 방금 전에 봤던 데죠?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고 쓰지 않을 뿐인 거지. 기타 수익, 금융 수익, 기타 비용, 금융 비용,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빼면 계속 아니면 단기 순이익
얘는 다 계속과 당기순이익 같아. 그러니까 중단 영업 손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보통주, 주식 한 주당 얼마가 이익인지를 주당 이익까지 만들어주면 퍼펙트해지는 거고, 여러분 시험에는 요 정도까지 나올 뿐이고, 주당 이익을 공부해야 되는 시험은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시험하고 재경관리사 시험은 이제 주당 이익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주당 이익까지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인데 이 손익계산서에다가 끝난 게 지금 당기순이익이 3둘이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3둘부터 그 밑에다가 기타 포괄 계정을 반영해요. 사실은 요 기타 포괄 계정은 재무상태표 BS 자본 계정의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인데, 그거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손익 계정을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양식에 한 번 더 반영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당기순 이익까지 구하고 그 당기순 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을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KIFRS가 적용되는 시험들은 대체적으로 얘까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는 이런 거예요. 기업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발생이 됐으면 수익으로 잡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발생이 됐다고 수익이냐? 이 수익이 리얼 수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들어와야지. 돈이 안 들어오는데 수익으로 잡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장난질 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좋긴 해. 1년 동안 번 돈을 계산해 주니까 좋아. 그런데 1년 동안 진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반영하다 보니까 현금 중심의 정보가 누락이 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나온 게 현금 흐름표예요. 기업의 현금 흐름. 사실은 너 저기 뭐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카드가 돈입니까? 카드는 결국 현금으로 갚아야지만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돈이 짱이지 뭐. 근데 돈의 흐름이 진짜라고 보는 거야, 현금 흐름표는. 이게 나온 이유는 IMF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변동 상태만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는데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외도 같이 작성하면서 현금만 별도로 파먹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현금 흐름표에서 이 현금이 뭔지 같이 볼 거고요. 재무상태표의 예를 말하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볼 거고요. 세 가지의 활동으로 나눠요.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의 활동으로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 중에 유일하게 발생 기준이 아닌 현금 기준으로 작성한다. 요건 얘기한 적 있죠? 현금이니까 현금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현금 기준이 다 누락이 된 상태의 재무제표는 이거 믿을 수 없다. 야, 현금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봐. 그래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현금 흐름표 만드는 게 더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드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는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을 거꾸로 돌려야 되거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가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만드니까 이게 어려워.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현금 흐름표 학생 때 공부할 때 어렵더라고요. 자, 현금 흐름표도 1월부터 12월까지 너 현금 어떻게 움직였어? 이 얘기고요. 세 가지의 활동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뜻이에요. 요거.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 현금 흐름표에서 말하는 이 현금이 캐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 통합으로 표시한 이 토탈 금액,
이 토탈 금액이니까 예금도 들어가고 3개월 안에 도래되는 현금성 자산도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금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현금흐름표라는 양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금은 현금으로 치는 게 맞잖아. 예금은 현금이잖아. 왜냐면 통장에 있을 뿐이지 현금과 동일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나중에 이것들을 또 분석하는 거야. 뒤에 가서. 근데 느낌만 찾아봐요.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현금 흐름이 이것만 볼게. 뒤에 100만 원 잘라내고 그냥 사사라고 얘기해 볼게요. 영업활동으로 사사래. 근데 괄호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플러스란 얘기죠. 그 얘기는 영업을 열심히 해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했더니 괄호가 3 하나예요. 그러면 나갔다는 얘기죠.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 투자했어. 돈 나갔어. 이 얘기죠. 재무활동, 차입금, 내주식, 사채, 배당금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괄호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2 이 얘기는 돈 나갔다 이 뜻이죠. 그러면 돈이 나가기도 하고 현금이 나가기도 하고 현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현금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이게 좀 적절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현금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세요? 여러분 투자는요. 돈이 나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열심히 영업해서 물건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는 갚았다는 거잖아요. 돈을 빌렸다면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차입금이 발생했는데 현금이 들어오는 거였다, 양수였다면 그건 돈을 빌렸다는 뜻인데 과로란 얘기는 갚은 거잖아. 아름답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네? 국가가 자꾸 투자라고 하잖아, 기업들한테. 너무 잘했네요? 영업했더니 돈 벌었네요? 대박 사건이네요? 아름답죠? 삼성은 아름답네요.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아주 적정한 현금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외우는 게 좀 어렵지. 그러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 느낌이 있잖아. 그치? 영업이니까 열심히 매출과 관계가 되는 거겠지 뭐. 투자니까 주식이든 뭐 유형자산이든 이런 것 같은 거 투자하는 거겠지 뭐. 재무활동이니까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기초에 얼마였는데 기말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한 건 별도의 학습, 현금 흐름표라는 별도의 학습을 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숫자 경영을 할 때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 882억이었대. 대박. 근데 현금은 적자야. 이런 회사 현금 적자가 11조였대. 야, 이런 기업이 존재하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누구냐? 분식회계. 그지 같은 기업. 여기서 얘가 98년도에 순이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금융기관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빌려줬고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1조야. 영업에서는 이익이 났는데 현금은 적자야.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익은 났는데 왜 현금 적자가 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외상으로 판 거죠. 팔긴 팔았어. 그러니까 수익이야. 수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 막 늘어나. 근데 중요한 건 순이익은 늘어났는데 이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 안 들어와. 채권이 부실 채권인 거지. 가짜야. 거래처가 없어. 뭐 이런 거지.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 들어보셨죠? 종이 회사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 야, 재무제표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가 팩트니? 돈, 현금. 매출 채권이 많으면 결국은 돈으로 들어올 거라고 믿는 건데 돈이 안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글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현금의 흐름은 혈액에 비유한다.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서 힘이 좋아. 그럼 뭐해? 피가 없는데. 그러면 죽는다. 너무 문학적이야.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야 이런 거 많으면 채권이 많고 자산이 많으면 돈이 안 들어오고 돈 주고 자산을 샀다는 얘기니까 현금이 감소해. 그치? 물건을 만들고 팔았는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외상매입금이 증가하면 뭐예요? 물건은 샀는데 결제를 안 했으니까 현금의 사정이 좋아지겠지. 결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현금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좀 담아보자. 담자 이래서 만든 게 현금 흐름표. 근데 제가 볼 땐 다 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돼요? 난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잘 이해 안 돼.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말 반영해야 된다면 조금 양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번째 재무제표죠.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도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이 얼마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했어? 왜? 변동은 뭐가 됐는데? 구성하는 요소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본만 보여주는 거죠. 그 자본 변동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의 변화가 어떤지를 자본금은 어때? 1년 동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중요하겠지? 기타 자본, 매각 예정 자본 구분해서 자본의 합계를 구성 요소별로 변동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2016년 정도까지만 가지고 볼게요. 1월 1일이 기초죠? 12월 말일이 기말이죠?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의 변동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됐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간단한 예시만 보는 거예요. 자본의 합계만 보겠습니다. 자본의 합계가요. 기초의 자본이 136이었대요. 근데 기말의 자본이 137이래요. 1 늘어났죠. 자본이 증가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그쵸? 다시 17년도 1월 1일에 얘를 그대로 받아서 이 기말이 2017년의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자본의 변화가 있었겠지? 그래서 151이 됐대. 자본의 변화. 뭐 어쨌거나 증가됐죠. 자본이라고 하는 게 내 돈이라고 그랬잖아. 나의 돈. 마이 머니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내 돈이 증가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당기순 이익 때문에. 당기순 이익이 나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익이 나면 주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 달라고 하겠어요. 내 돈 돌려줘 이러니까 배당금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내 돈에서 줘야 될 거 아니야. 번 돈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꽤 많이 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보는 양식 우리가 자본 변동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재무제표가 뭐냐면 주석이에요. 주석은 재무제표를 이해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줘요. 우리가 외부정보 이용자잖아요. 제가 어떤 회사가 어디가 본사인지 언제 설립했는지 이 회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얘를 보고 아는 거죠. 유용하고 의미 있는 회계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워렌 버핏은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를 주석이라고 꼽았어요. 주석이 잘못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다.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거기서 설명할 수 없었던 우발부채 같은 거. 재무제표에는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에 기재하지만 우발부채는 기재하지 않고 주석에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에다가 이게 별도로 기재하는 거고 나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같은 것도 꽤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얘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양식 자체로 부르지 않고 주석에 별도로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능도 하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양식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주석은 다트 사이트를 열어서 한두 번 잠시 본 적 있죠? 주석은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하면 살펴보시면 되고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야. 이 회사는 이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된 걸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정보를 망라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크게 재무제표는 몇 개 있나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는 기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손익계산서도 그렇고요. 현금 흐름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본 변동표도 1월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기재하지만 재무상태표만 12월 말일 현재 예만 시점 나머지는 기간 개념이었죠. 두 번째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3가지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우리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5가지죠. 얘네들. 근데 이 중에서 야, 다 했어? 그러면은 자산 중에 현금만 따로 분석하자. 이래서 하는 게 현금흐름표고, 재무상태표 중에 자본만 따로 표시해서 우리가 자본 변동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자본 변동표인 거야. 그리고 이 모든 4가지의 표 중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재무제표를 우리는 주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재무제표는 5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중에 자본 자체가 의미하는 건 어마무시하잖아. 이 자본이 실제로는 주주의 몫이기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주가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배당금 얼마 주고 있는지 얘를 열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것을 현금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자산 중에 현금만 따로 그 재무제표를 현금흐름표라는 양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는 주석이 마지막 5번째 재무제표의 양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각각의 챕터별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